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 대통령의 절충안이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정치권 반응을 포함해서 관련 소식들 오늘의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시행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른바 단통법이 내일 폐지됩니다.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경쟁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얼마나 낮아질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경제 포커스 시간에 자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만큼 여러분을 힘나게 하는 건 무엇인지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존재 그 자체로도 힘이 되는 우리 아이 자랑도 좋고요. 또 최근에 폭우 때문에 피해로 좀 힘든 시기 보내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위로의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힘나게 하는 거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진 이 극한 호우 때문에 전국 곳곳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했죠. 네. 역대급 폭우였고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네. 경남 산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암담하실 것 같은 게 산불 피해까지 입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 나무랑 땅이 타버리니까 땅의 그 응집력이 낮아져서 정부가 미리 대비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죠. 어쨌든 간 굉장히 이제 재건의 어떤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피해 확인부터 선포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그렇죠. 빨리 지원하자라는 거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감면처럼 복구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기록적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후 위기에 대비한 재난 대응 시스템 정비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현장 상황 보기 위해서 급파됐는데요.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경남 산청군으로 갔고 김민석 총리가 광주로 갔어요. 그래서 네. 침수주택, 농경지 등등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 약속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수해 현장으로 갔는데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으로 갔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충남 예산, 경남 산청으로 가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야 모두 오늘도 당 일정을 최소화하고 복구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 호우 피해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도 연기를 했죠. 네, 일단 지금까지 충청권, 그다음에 영남권 순회 경선 진행을 했는데 예. 원래 이것도 다 현장 경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폭우 때문에 그 피해를 고려해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을 했고요. 네. 두 차례 모두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네. 충청권 이 중원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영남권이면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데 두루두루 이제 당심이 어디로 가는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투표였고요. 네. 그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원래 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본 거고 네. 나머지 대의원 15%, 여론조사 30% 합산한 거는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당일에 공개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이제 호남권하고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 일정 남아 있는데
오늘 의결을 할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투표 일정을 조정하자. 그렇죠. 네. 폭우 피해 때문에 지금 이런 거 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본 거고 네.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다음 달 2일에 통합해서 치른다는 건데요. 아, 뭐 다른 방안으로는 일정은 그대로 가되 온라인으로 할까 네. 얘기도 있었지만 온라인 합동 설명회조차도 부적절하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 아예 다음 달로 미루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하루 만에 그냥 원샷 투표로 가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 지도부 또 각 후보들은 당분간 선거운동 대신에 수해 지역 찾아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봉사활동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전국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최대한 몸을 좀 사리는 모습이고요.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지금 대진표가 윤곽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날짜는 8월 22일로 전대 날짜 확정 지었고요. 예.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 열고 출사표 던졌죠. 네.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가 되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출마 선언한 게 조경태, 안철수 의원 이렇게 되고 김문수 전 후보에다가 양양자, 장성민 이렇게 좁혀졌고 네. 이번 주에 또 추가로 출사표가 잇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출마가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졌던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출마한다고 밝혔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두 사람이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리턴 매치가 성사됐지 당 안팎의 그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한길 강사가 입당하면서 파장을 안에서 후폭풍이 또 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 밝히면서 전한길 강사와도 열린 관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좀 밝혔어요. 예. 이거는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렇게 다른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하고 굉장히 다른 기조인 거잖아요. 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하고 연쇄 회동을 가졌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네. 이 인사들이 다 내란의 선을 긋자라는 그렇죠. 인사들이에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은 출마 여부를 뭐 고심 중이다라고 하는데 전당대회 일자가 확정되자마자 이렇게 안철수, 유승민, 광폭 오찬 회동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들의 전략적 연대가 성사될지도 관심 모아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안으로 어느 정도 출사표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할 걸로 보이는데 좀 반발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어요. 네. 그래서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자리였고 네.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는 이진숙은 지명 철회, 강선우는 데리고 간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근데 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별도의 설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보다 어떻게 보면 강선우 후보자의 논란이 더 컸고 네. 시민단체라든가 진보진영 시민단체 야당들까지도 사퇴 요구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네. 국민의힘은 당연히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그 임명 협조, 야당이 협조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강선우를 낙마시키지 못한 이유 제일 큰 건 현역이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당내 의원들하고 강성 지지층들이 지켜주겠다. 엄호론이 커요. 네. 이걸 대통령 혼자서 뒤집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면은 현역 의원이 장관에서 낙마하면은 그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계 네. 은퇴 수순을 밟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현역 의원이라든가 강성 지지층들은 감싸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이 현역 의원을 낙마시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정부 후반기에 장관 새로 임명해야 될 때
그럼 그렇죠. 지금 이 상황 보고 어느 네. 현역 의원이 그때 장관 자리를 받아들이겠어요. 자기도 청문회 거쳐야 되는데 네네. 후반기는 안 그래도 임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인사 풀을 데리고 오기가 힘든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거를 나서서 지명 철회를 한다. 이건 너무 후폭풍이 큰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출구는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 정도가 될 텐데 아하, 네. 그 또한 현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결과가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국회가 김상환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이죠. 네. 아까 모두 발언한 것까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네. 일단 사법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대법관 증언하는 거, 또 재판소원 도입 문제 놓고 집중 질의가 예상이 되고요. 네. 야당은 또 여기에 추가로 김 후보자 이력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내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헌재 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돼야 임명이 되고요. 재판관 임기 6년 중에 남은 기간을 소장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네. 오전까지 나온 내용 봐서는 김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의 귀를 기울이겠다.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것이고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특검 수사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그제였죠. 지난 19일에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어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에 대면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구속기간 연장할 거 없이 기소하겠다 이거였고요. 이 직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니까 이거 잘잘못 좀 따져달라 이거였는데 재판부가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네. 이후에 특검팀이 결국에 구속 기소 조치를 취한 건데요.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었어요. 네. 적용한 혐의와 내용 등을 상세하게 밝히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 협조 안 하고 불응할 것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네. 아직 그 수사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는데요. 네. 특검은 외환 관련 수사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때도 출정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의 이번 기소 결정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게 되고요. 그 도중에 1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권 개입 의혹 등 수사하면서 통일교와의 연결고리를 또 수사 중이네요. 네,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뭐 청탁을 받았는데 전성배 씨를 통해서 뇌물을 받았고, 네. 근데 그걸 전달해달라고 한 게 통일교 전 간부였다. 예, 이렇게 고리가 연결된 거잖아요. 네. 특검팀은 그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가 머무는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 등 통일교 세계본부, 또 서울 용산구 한국협회본부,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네. 뭐 그 과정에서는 뭐 통일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뭐 신성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 방을 또 수색하고 그러면서 신도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고요. 예. 2021년부터 2023년의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해지는데 네. 이 기간이 윤석열 정부의 집권 기간이죠. 아, 예. 예,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전 정권과의 연결고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특검팀은 또 동시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그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거든요. 네. 여기에 참석하도록 권유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네. 또 이 수사에서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락천 선생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최은순 씨, 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죠. 그렇죠. 네. 최은순 씨하고 동업도 했었고 오랜 기간 김건희 여사 일가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왔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당시 2022년, 2023년 이때 이 사람의 기사들도 또 있어요. 뭐 누구를 만났다, 뭐 네. 이런 것도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수사를 하고는 있는데 주요 네. 피의자들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네. 통일교 전 간부라는 그 윤모 씨 소환을 거부하면서 불발이 됐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주요 피해자죠.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한다라는 첩보가 입수돼서 예. 특검이 해경에 공조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특검, 검찰, 경찰, 해경이 검문 검색 확대하고 CCTV 등을 분석하면서 이 부회장 추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집사라고 하는 김혜성 씨 여전히 네네. 해외에서 잠적 중입니다. 그렇죠. 특검은 이 김혜성 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고 판단하고 적색수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는데 신청자 몰리고 있어요. 네. 저도 아까 앱 들어갔는데 아, 네. 버벅거리면서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예. 이번 주는 요일제를 적용을 하죠. 그렇죠.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그래서 96년생, 뭐 네. 71년생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27은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인데 토요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다 신청하실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토요일은 관공서가 문을 안 열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주말에는 온라인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1차 접수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전 국민 다 나오는 건데요.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예.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접수받고 사용 기한이 11월 30일까지. 예. 근데 이 기간을 놓치면 돈을 날리는 거니까 네.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늦어진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주소지를 만약에 이 사이에 변경했다 네. 하신다면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서울에서 살다가 내가 인천 강화군에 갔다. 네. 근데 이 경우에 다른 점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간 거예요. 아. 돈을 더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럴 때는 이의 신청 통해서 내 주소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이의 신청은 국민신고소 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이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힘나게 하는 것, 또 비 피해 입으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3490님, 아들이 대학만 11년째 다니면서 꿈을 위해 노는 날도 없이 연구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 과정인데 너무 대견해요.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가장 힘나게 하는 게 아들의 존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568님,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야구를 안 하네요. 저는 프로야구 기다리면서 월요일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힘나게 하는 거 야구. 4150님은 저는 런닝하면서 땀 흘리고 또 몸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요. 희열도 들어서 힘이 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진짜 런닝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달리면 달릴수록 이렇게 힘이 오히려 더 나는 운동인 것 같더라고요. 2615님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데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 참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 들으면 더 힘내서 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하게 되고 저도 방송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 들으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문자가 저한테 또 힘이 되고요. 0466님 친구가 홍천에 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옥수수밭이 엉망이 되고 집 바로 뒤가 산이라 걱정되고 잠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 보태기 위해서 내일 가보려고 합니다. 와, 지금 0466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친구가 이렇게 어려워하니까 직접 찾아간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라도 이렇게 한번 또 취해 보시는 것도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8687님 산청에서 농사 짓는 동생이 폭우로 큰 피해 입었습니다. 그래도 안 다친 게 어디냐면서 애써 웃는 동생에게 위로의 말 전하고 싶어요. 힘내라 숙자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여러분을 힘나게 하는 것 또 응원의 한마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5차로입니다. 화물차 고장나서 서 있고요. 여파로 수원 신갈 나들목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신갈 분기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서평택 부근에서는 소형 화물차 고장나서 서 있고요. 금천에서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작업 중이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힙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천천히 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영동선 시점에서 월곶 분기점 더 가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각각 10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를 앞두고 있죠. 지난 2014년에 도입되고 10년 넘게 유지됐던 제도라서 이게 왜 폐지되는 건지 또 폐지되고 나서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경제 포커스 시간에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내일 이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네. 이 단말기 값이랑 요금제 이렇게 해서 이제 통신비가 구성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이제 휴대폰을 사게 되면 이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뭐 SK텔레콤, 그다음에 KT, LG유플러스와 같은 이런 이동통신사가 주는 공시지원금이 하나고요. 아, 네. 이제 거리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대리점이나 판매점 이런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이 그건데요. 네. 지난 2014년 단통법은 이제 같은 통신사의 고객이더라도 이걸 언제 샀냐 또 어디서 샀냐에 따라서 이 요금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네. 이런 비정상적인 보조금 경쟁을 좀 막자, 이걸 좀 바로잡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단통법은 이동통신 3사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알리도록 공시를 하도록 했고요. 예. 유통점이 지급하는 이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까지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한선을 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이통사의 공시 의무와 또 이제 이 추가 지원금의 이 15%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뭐 요금제에 따라서 좀 공시지원금이 달라져요. 그 10만 원의 요금제로 폰을 산다. 그랬을 때 통신사가 만약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다라고 네. 가정을 해보면 이 폰을 50만 원에 사게 되는 거겠죠. 기계 자체를 그쵸? 50만 원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판매점이 주는 이 추가 지원금 이게 이제 핵심인데 네. 이건 판매점이 이제 소비자를 특정 통신사에 이제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이제 받는 어떤 수수료 내지는 리베이트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기 몫을 조금 적게 받고 이걸 이제 고객한테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50만 원이 공시지원금이라고 했으면 지금까지는 15%가 있었으니까 7만 5천 원까지만 아하. 제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걸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마음대로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이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뭐 여러 지적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결정적으로 왜 이렇게 폐지하기로 된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이게 진짜 엄청 경쟁이 치열했더라고요. 네. 뭐 휴대폰 사면은 뭐 디지털 카메라 준다, 막 예. 김치냉장고 준다, 뭐 이런 현수막이 버젓이 걸렸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할인을 많이 해주는 판매점을 이제 소위 휴대폰 성지라고 그렇죠. 부르고 또 이제 이런 정보에 취약한 분들을 이제
호구 플러스 고객을 합친 이 신조어. 여기서 호갱이 나온. 여기서 나왔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비자 차별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자 이래서 단통법을 도입한 건데 이게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한테 좋지 않다는 반론들이 계속 이제 나왔습니다. 네. 뭐 보조금이 획일화되다 보니까 유통점 간의 어떤 이제 경쟁이 사라졌고 네. 또 오히려 이제 중저가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역차별받는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네. 네. 또 이제 여기에다가 불법 보조금은 계속해서 이제 음성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통법의 핵심은 이제 차별을 없애는 데 있다고 봐야 하는데 네. 이제 결국에는 오히려 모두가 좀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네.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통사 간의 경쟁을 이제 촉진을 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살 때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하자. 네. 그래서 통신비 부담을 낮추자는 게 이번 폐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별을 없애는 건 좋은데 그렇다가 보니까 그 피해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제 갔던 건데 그러면 단통법이 폐지되면 예전처럼 진짜 다시 소위 말하는 공짜폰, 뭐 마이너스 폰까지도 있었잖아요. 네. 다시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집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네. 이제 기자가 이 단말기 출고가 초과 지원금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네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네.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 단통법 폐지가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단말기 정보와 할부 조건, 또 지원금 지급 내용, 주체 방식, 또 요금제랑 부가 서비스 등 같은 이런 자세한 부분들을 다 명확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네. 또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5% 할인 요금을 할인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금 할인. 네. 네네. 종전에는 이제 추가 지원금은 이런 경우에는 못 받았는데 네, 그렇죠.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페이백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우려돼서 이제 정부도 단통법 폐지 후에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종합시책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소비자 혜택이 좀 다시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긴 하는데 이 변화에 따른 좀 주의점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좀 수고스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손품, 소비자들이. 네, 손품과 예. 발품 최대한 많이 파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요즘 아무래도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곳에 이제 휴대폰 정보, 뭐 네. 요금제, 뭐 혜택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좀 전반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신 뒤에 이제 휴대전화를 사는 게 좋겠고 네. 최대한 많이 들러서 뭐 혜택을 얼마나 비교해보고. 줄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공짜폰이라고 해서 정말 글자 그대로 공짜폰인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요금제를 네.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장기간 의무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은 공짜폰도 소용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부가 서비스, 뭐 유료 방송 같은 다른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철저하게 계약서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아까도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스마트폰과 요금제를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을 샀다가 금방 해지를 해버리게 되면 네. 이게 위약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큰 혹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6개월 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장에서 깎아주는 보조금이 네. 결국에는 위약금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동통신사 3사에서 차액 정상금이라는 용어로 이제 6개월 내에 싼 요금제로 바꾸면 이 위약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각 이제 판매점 등에 공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6개월 이후라도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서는 또 위약금을 물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조금 더 꼼꼼해져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이 통신비도 인하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이제 찾아갈 테니까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쉽게
쉽게 스마트폰을 사거나 이동통신사를 이렇게 갈아타는 거를 좀 고려하실 수가 있겠죠. 네. 뭐 기존에는 뭐 새 스마트폰 산다고 해서 뭐 여기에 있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든 뭐 별반 차이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같은 경우 이제 타사에서 오는 고객 같은 경우에 더 보조금을 줄 그렇죠. 수가 있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단말기 가격 자체를 낮춘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요금제 측면에서는 조금 물음표인데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네. 이제 아무래도 요금제가 비싸지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 달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이 할인율 자체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네. 또 이제 스마트폰 단말기 그러니까 공시지원금 지원은 결국에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나눠 가지는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이랑 애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조사가.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대폭 깎아줄 수 있겠냐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네.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손품 발품을 팔고 계약서 확인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정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이분들은 정보에서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많고요. 방통위가 여기에 대해서 좀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설명하기로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 또 이제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나 유도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이런 부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크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또 알뜰폰 시장 갈아타는 움직임도 많았잖아요. 네, 네. 이 단통법 폐지도 알뜰폰과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만 빌려 쓰는 거라서 네. 이게 단통법은 지원금을 좀 많이 주자는 거니까 네.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 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때 네. 지원금 많이 준다고 하면 알뜰폰보다는 이통3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이 알뜰폰이 점유율 17%를 넘기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 왔는데 네. 또 이제 이통 3사에서 이 망을 빌려오는 가격까지도 정부가 개입을 해왔는데 이게 좀 바뀌었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개별 사업자들이 이렇게 개별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게 좀 아무래도 이 단통법 폐지에 따라서 알뜰폰이 상대적으로 좀 아무래도 선택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대선 공약으로 이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품 활성화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기대감이 많이 커지긴 하지만 말씀 듣다 보니까 보완돼야 할 부분도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통법의 핵심이자 취지는 이통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과도한 보조금 지원이나 지나친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건데 이 과도하고 지나친 기준이 뭐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이제 하위 법령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 특성상 1인 체제라서 의결이 안 되고 예,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좀 소비자가 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통위는 일단 이런 세부 내용 같은 거는 네. 종합 시책에 담아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과도한 이용자 지원금 차별 기준점, 또 취약계층의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피해 방지 대책, 또 자율 규제를 통한 시정 안정화 장치 마련, 뭐 이런 것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좀 핵심인 거라서 네, 이 부분을 빨리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거로는 보이지만 혹여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진 않을까 좀 겁이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그 이후에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또 따끈따끈한 신간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전까지 보물 같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다의 북마크, 또 한 끼 실록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장마철에는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때가 종종 있어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지요. 소나기를 뜻하는 표현 가운데 은자에 대죽자를 쓰는 은죽이란 한자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자 뜻 그대로 은빛 나는 대나무 줄기라는 뜻으로 몹시 퍼붓는 소나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은죽이 쏟아지다. 그는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은죽을 뚫고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다. 같이 표현할 수 있죠. 또 한자어 산과 고유어 돌림이 합해진 산돌림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는 산기슭으로 내리는 소나기를 기본 의미로 하는 표현으로 한바탕 산돌림이 내렸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돌림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한 줄기씩 내리는 소나기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 내리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산돌림이 아닌가 보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도로를 경계로 한쪽은 비가 내리고 다른 한쪽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5, 6월 소나기는 쇠등을 두고 다툰다라는 속담인데요. 5, 6월 소나기는 소의 등을 경계로 한쪽에는 내리고 다른 한쪽에는 내리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여름철에 국부적으로 내리는 소나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장마는 끝났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곳곳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강원 남부 동해안과 세종에는 폭염경보가, 그밖에 전국 많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강릉과 광주 34도, 대구와 전주 33도, 대전 제주 32도, 부산 서울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이상으로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여서 밤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으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전국에서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극한 호우가 내린 경남 산청에서만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 후보자와 함께 거취가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김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용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인천 송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서 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또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네,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 사고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네. 한 여성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며 신고를 한 건데요. 이후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됐는데 주말 저녁 난데없이 울려 퍼진 총성에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네. 용의자와 대치한 끝에 1시간 뒤쯤 집안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차량으로 도주한 상태였는데요. 현장에는 총에 맞은 39살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예. 아들에게 총을 쏘고 달아난 60대 아버지는 오늘 새벽 서울에서 붙잡혔는데요. 체포 당시에도 사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해 경찰이 새벽 5시까지 수색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자택 안에서 1.5리터 페트병 등에 담긴 인화성 물질 15통 그리고 타이머, 기폭장치 등이 발견이 됐는데 네.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중 건물 주민 60여 명과 입주상가에 있던 4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그리고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용의자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사제 총기를 발사했는데 산탄 2발을 피해자 가슴에 향해 쐈다고 하고요. 현재 해당 남성을 인천 관악 경찰서로 압송한 경찰은 총기 소지 경위와 범행 목적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간밤에 너무 이제 끔찍한 사건이 있어서 다들 놀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범행 목적을 참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난주에 이제 집중 폭우로 인명 피해가 또 속출을 했습니다. 네, 며칠 새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마냥 폭우가 쏟아졌는데 네. 피해가 막심합니다. 어제 포천에서 실종됐던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쏟아진 극한 호우로 전국에서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평이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이 나왔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 현황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개 시도에서 9,887세대 14,000여 명으로 집계됐고 네. 시설 피해도 늘어나면서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피해는 약 2,000건, 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도 2,200여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비가 오고 또 오전 9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정부는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 3단계를 사흘 만에 해제했습니다. 네.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지역이 올해 그 대형 산불로 몸살 앓았던 경남 산청 지역이 이 폭우 피해까지 집중돼서 더해진 바람에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던데요. 네, 산청에서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평균 632mm, 시초면에는 800mm에 가까운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만큼 네.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인명피해는 비가 그치기 전날인 19일에 몰렸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이날 하루에만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했는데요. 소방당국이 어렵사리 찾은 실종자도 사망자로 추가되면서 주민들을 더 안타깝게 했는데 가뜩이나 올해 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던 터라 산청을 넘어 경남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제 마음도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가운데 산청에서 일가족을 살린 주유소 직원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네, 산청 휴게소 근처 주유소에서 일하던 박진주 씨의 이야기인데요.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주유소 뒤편은 이전에도 토사유실 사고가 잦았던 곳이라고 하는데 주말에도 밤새 이어진 폭우에 토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 역시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빗물이 주유소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대피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밖을 내다봤더니 토사에 휩쓸려 뒤집힌 차량에 일가족이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진주 씨는 곧장 망치를 들고 다른 직원과 함께 차로 달려갔는데 이미 물이 반쯤 찬 데다가 차 문을 바위가 막고 있어서 쉽사리 열리지 않았고 도로도 이미 침수돼 구급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기도 어려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주유소를 지나던 다른 손님이 힘을 보탰고 결국 할머니와 어머니, 초등학생 2명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연의 주인공은 무섭고 또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렸다.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는데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사연이네요. 네. 박진주 씨의 놀라운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제 수해 복구도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질 땐 언제고 다시 또 폭염이 올라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선 호우특보가 해제된 지 12시간 만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자고 일어나니 이젠 폭염이라 황당하다. 조금이라도 일손을 보태보려 왔는데 너무 더워서 속도가 붙질 않는다. 자원봉사자들은 말합니다. 네.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하포리에서도 이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비는 그쳤지만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 있고 출하를 앞두고 참외며 수박을 키우던 실내에는 상한 작물들만 가득해서 이 수확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하네요. 또 트랙터며 농기계도 물에 잠겨 고장이 난 데다 폭우가 쏟아진 뒤에는 보통 병충해가 오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오진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하루빨리 복구돼서 정말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비가 뭐 언제 왔냐는 듯이 지금 날이 다시 무더워졌어요. 네, 바로 어제 올여름 장마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종료됐는데요. 네. 폭우는 끝났지만 곧바로 폭염이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고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밝혔는데요. 예. 기온은 이번 주 내내 오름세를 보일 전망인데 현재 강원과 전남, 광주, 제주 등에 발령된 폭염특보는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오후 소나기가 내리면서 잠시 시원해지겠지만 이 습도가 높아져서 후덥지근하겠고요. 낮 더위는 밤까지 계속되면서 밤낮 없는 더위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이 역대급 폭우 때문에 이 밥상 물가도 비상이던데요. 네, 이번 폭우로 주요 농산물과 축산 농가가 일제히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네. 장대비는 벼나 콩 같은 식량 작물뿐만 아니라 멜론과 수박, 고추, 대파 같은 주요 채소와 과일 전반을 휩쓸었는데 전국적으로 서울 면적의 40%에 달하는 규모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네. 피해를 입은 작물 대부분은 이미 이른 폭염에 가격이 잔뜩 올랐던 터라 앞으로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걱정이고요. 축산 농가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닭 9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총 103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추산됐는데 30개들이 계란 한 판은 7,000원 밑으로 떨어져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고요. 네. 육개도 전월보다 7% 가까이 오른 킬로그램당 5,95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번 폭우는 2%대 물가 안정 흐름 속에 새 정부 출범과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려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하면서 만약 먹거리 물가가 과거처럼 튄다면 심리 훈풍에 열리던 지갑이 다시 닫힐 가능성이 큰 만큼 겨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내수 경기가 다시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극한 호우는 그쳤지만 그 피해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주말 사이에 이 설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70m 상공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는 소식인데 케이블카에 문제가 있었어요. 네, 어제 설악산 권금성을 오가는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야 했었습니다. 예. 상행선 케이블카에 42명, 하행선 케이블카에 44명 등 총 86명의 탑승객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갇혀버렸다고 하는데요. 네. 사고가 발생하자 업체 측은 시설 정비에 나섰고 2시간여 만인 오후 6시쯤 임시 수리를 마쳤는데 아이고. 운행이 재개되면서 하행객 승객들은 2시간여 만에 하차할 수 있었다고 네. 하고요. 같은 시간 정상으로 향하다 멈춘 상행선 케이블카도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에는 미처 내려오지 못한 탑승객 20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총 4시간 30분이 걸렸고 모두 순차적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유압 오일 누출로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승객들은 어지럼증과 탈진 등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고요. 예. 케이블카 업체 측은 탑승료 전액과 주차비 환불에 나섰지만 승객들은 구조 전까지 사고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나 고지가 없었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2시간 넘게 찜통더위 속에 갇혀 있었을 걸 생각하니까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이런 이 트라우마로 또 남아서 오래 갈 수도 있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학부모하고 전직 기간제 교사가 시험 기간에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이 시험지를 빼내려 한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줬는데 이런 이 시험지 유출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경북 안동에서 학교 학부모와 이 전직 기간제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다 덜미를 잡혔죠. 네. 결국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논란인데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인 이 학생이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하는
하는 모습이 교내 CCTV 영상에 찍혔는데 사설 경비 시스템이 울리자 곧장 달아났고 학교 측은 다음 날 곧장 112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3일 뒤 학생 신원을 특정하고 붙잡았는데 이 학생은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들어갔지만 훔치지는 못했다고 자백했고 이후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교 측은 중간고사가 교내 학업평가라는 이유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만 개최하고 해당 사건을 경북도 교육청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 해당 학생이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되면서 내신 성적 평가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일부 영향을 끼치게 되자 학생들도 반발해 나섰습니다. 자신을 해당 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SNS를 통해서 기초학력평가도 통과하지 못했던 학생이 갑자기 전교 1등 전 과목 올백을 받기 시작했다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께 수차례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해봤지만 조심하겠다는 말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올해 초 한 학생이 시험 전에 학교에 무단 침입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덧붙였습니다. 이 앞선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도 그렇고 이 내신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들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는데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참 허탈하기 그지없는 소식들이고요. 빗나간 욕심이 아이들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건 아닌지 참 착잡합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힘나게 하는 건 무엇인지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콩으로 유승원 씨, 아침마다 엄마가 갈아주는 서리태 콩물 마실 때 힘이 납니다. 고소하기도 하지만 이 탈모 유전자가 있는 우리 집 이 유전의 힘을 거스르고 싶다는 엄마의 강한 의지가 느껴져서 마시면 힘이 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탈모 유전자, 이 유전의 힘을 어떻게 거스를까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강한 의지와 응원과 도움이 있다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기 전에 머리를 꼭 감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5609님, 8개월 된 아기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폭우에 이제는 폭염에 집 밖을 나간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한데 우리 아기가 저를 보고 방긋 웃어줄 때 힘든 게 싹 사라져요. 정말 8개월 아기의 그 미소는 너무나 무해한 순수한 미소잖아요. 어떤 느낌일지 저에게도 막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6185님, 요즘처럼 더운 날 저녁 차리기 힘든데 남편이 외식하자고 하면 그렇게 힘이 난답니다. 그렇죠. 가장 맛있는 밥이 남이 해준 밥이라고 하잖아요. 자주 외식 나가셔야겠네요. 961님, 월요일에 힘나게 하는 건 세모정이죠. 특히 임지웅 아나운서 목소리로 기분 좋은 오후를 맞이해서 좋아요. 정답입니다. 예. 제가 직접 읽으니까 좀 부끄럽고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번 비 피해 입으신 분들 힘내셨으면 하고요. 저도 힘 보태러 자원봉사 가겠습니다. 라고 9561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콩으로 박봉자님, 제 사연이 채택돼서 피자 쿠폰 받으면 힘날 것 같아요. 당첨되면 피자 좋아하는 손녀에게 보내줄래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피자 쿠폰도 힘이 되고 아무래도 박봉자님께는 우리 손녀가 이렇게 힘을 주는 존재인가 보네요. 선물 주면 손녀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자, 0378님은 역시나 감사합니다. 임지웅 아나운서 목소리 듣는 것 자체가 힘나게 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기다리고 계시다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화 오면 세모정 잘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콩으로 MRN004님, 저를 힘나게 하는 건 팀장님의 아재 개그요. 다들 재미없다고 하는데 저는 팀장님의 뜬금없는 아재 개그 피식피식 웃음이 나서 좋아요. 아재 개그로 힘든 하루하루 버팁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은근 이렇게 좀 뭔가 가벼운 이런 유머, 아재 개그가 진짜 큰 힘이 될 때가 많아요. 막 힘없고 뭔가 귀찮고 일하기 싫을 때 이런 아재 개그 하나 들으면 괜히 힘이 나거든요. 제가 아재 개그를 좋아해서 많이 하는데 잘 들어주시고 잘 웃어주시는 분들 모두 행운이 함께할 겁니다.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10분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요. 이다의 북마크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간. 시내 20일 이다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지금 이제 7월 말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비 피해 심한 지역도 많아서 나는 여행 따로 떠나지 않을 거야. 자녀들과 집에서 머물 거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행을 가든 아니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든 여름 휴가에 즐기기 좋은 책들 오늘 네. 추천해 주신다고요? 여름 휴가 때 읽을 만한 책들이라고 하면 역시 책장이 잘 넘어가는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네, 읽을 수 네. 있는 책. 물론 언제든지 이렇게 잘 읽히는 책들은 인기가 좋기는 하지만 네. 특히나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좀 금방금방 이거 뭐지 하면서 넘길 수 있는 책들이 좀 인기가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책은 읽다 말다 할 수 있는 책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네. 그냥 보이는 페이지 펼쳐서 가볍게 네네네네.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책들이 또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권씩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름 휴가니까 일단은 뭔가 집중력을 막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책은 좀 부담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뭔가요? 김영탁 감독이 쓴 곰탕이라는 책이고요. 곰탕? 네, 그 먹는 곰탕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네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하는 스릴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제목도 특이하고 이게 또 스릴러라니까 더 궁금한데 일단 저자인 김영탁 감독님 어떤 분이신가요? 영화 감독 겸 작가인데요. 네. 영화 헬로 고스트, 슬로우 비디오 이런 작품들 연출한 분입니다. 네. 아마 헬로 고스트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서 좀 마지막에 끝날 때는 눈물 쏙 빼는 그런 그렇죠. 영화거든요. 그렇죠. 네. 유령 영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던 김영탁 감독이 곰탕을 쓰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더 노련하게 그런 감동과 재미를 같이 잡으려고 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이 김영탁 감독의 곰탕이라는 작품을 2018년에 첫 장편 소설로 출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영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요.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했습니다만 읽으면서 가장 큰 장점이 영화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마치 영상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좀 생동감 있고 예.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읽으면서 또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는 잘 되면은 본인이 영화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영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가볍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2063년에 부산에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먼 미래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63년의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특히나 이제 부산에서는 쓰나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하는 조건이 점점 더 안 좋아진 상황인 거예요. 예. 이렇게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은 SF 영화에서 흔히 그렇습니다만 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부자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삶일 수도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식재료를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쥐 이런 것들도 뭔가 변형이 일어나면서 하여튼 이제 뭔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살기가 굉장히 척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미래 사회에서는 시간 여행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 여행을 통해서 과거에서 뭔가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거에 가는 것을 직접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부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 대신. 예, 그렇죠. 네.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예. 오, 너무 끔찍한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곰탕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 우환이라는 주인공인데요. 우환은 지금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이고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당 주인이 자기가 옛날에 먹어봤던 곰탕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다는 얘기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이고 지금은 없는 예. 이 소설 속에서는. 대체 네. 그 맑은 국물이 뭐야? 뭐 이렇게 간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깊은 국물의 맛이 뭐야?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이 식당 주인이 그 곰탕 만드는 비법 같은 것을 알아와라라고 하면서 우한에게 과거로 가보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우한은 가족이 없어요. 고아입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삶에 대한 큰 희망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로 가서 이제 그 유명한 곰탕집에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 네. 그리고 이 과거로 와서 보니까 2019년도 정도거든요. 오, 과거로 네네네. 와서 보니까 이때가 자기가 태어나기 1년쯤 전이에요. 아. 그리고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곰탕집 아들 이름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랑 똑같아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지금 아버지 후보는 약간 비행 청소년입니다. 아, 아직 청소년이군요. 예. 아,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해도 전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지금 자기를 낳게 된 것 같고 그렇죠. 엄마는 또 누구일 것이며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한 와중에 또 이 시간 여행을 온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 세계로. 그래서 예. 없었던 거군요.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그게 반반인데 아, 네, 네. 처음에 우한이 시간 여행 뭐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 오잖아요. 네. 부산에 2019년에 오는데 와서 보니까 13명이 탄 캡슐인데 12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애초에 이 여행 자체가 위험 부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과거가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네.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추노처럼 추격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최초의 시간 여행자가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설정인데 오, 네, 네,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재밌고 저도 곰탕이라는 책에 처음에 곰탕 제목이 곰탕이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약간 무관심했었는데 네. 읽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진짜 잘난 책입니다. 아하. 그래서 계속 최근까지도 많은 분들이 읽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좀 재밌는 책 읽고 싶다, 스릴러면서 좀 색다른 이야기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처음에 곰탕이란 제목을 들었을 때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는 전혀 맞아요. 상상을 예. 못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현실감 있으면서도 스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가볍게 보기 시작하시면 점점 이거 사실은 가족 이야기 같은 거구나. 이거 네. 시간 여행으로 시작하지만 가족 이야기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가족 이야기면 또 너무 뻔한 어떤 감동적인 느낌으로 마무리되겠지라는 생각을 또 하시겠지만 네. 이런 예상들을 비껴가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특히나 영화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공개가 된다고 하면 미리 책 한번 읽어두시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도 벌써 막 기대되는데 이 김영탁 작가가 특별하게 이 이야기를 떠올린 뭐 계기가 있었나요? 이게 이제 작가 이야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그 감독이 생각하는 뭐 향수, 뭐 고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이야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바탕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책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다음 책은 이것도 제목이 특이해요. 버릴 수 없는 티셔츠.
버릴 수 없는 제목이? 티셔츠 있으시죠 집에? 있죠. 예. 네, 제가 계속 이거 왜 입냐고 얘기를 예, 듣는데도 그렇죠.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애착 티셔츠가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목도 늘어나고 뭐 다 찢어지고 네. 뭐 다 이렇게 헐렁헐렁해져가지고 이제는 밖에서 입고 다니지는 않는데 그렇죠. 뭔가 집에서. 버리기는 마음이 맞아요. 쓰이는 그런 티셔츠가 있어요. 뭐 네. 비싼 것도 아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뭔가 이유가 있단 소중한,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어렸을 때 입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처음 내 돈으로 산 티셔츠도 있고 이럴 텐데 네.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쯤 있는 버릴 수 없는 티셔츠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아니 책 제목이 진짜 특이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나도 이런 애착 티셔츠 하나씩 있는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도 네네. 이 티셔츠 관련된 책을 썼었잖아요. 맞습니다. 무라카미 티라고 해서 어.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티셔츠 이야기만 묶어서도 책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티셔츠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 책 한 권 쓸 수 있어요. 진짜 그런 느낌으로 집에 왜냐하면 티셔츠라고 하는 게 보통 10대, 20대에는 많이 입지만 네. 직장 생활 시작하면 티셔츠를 많이 안 입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회사 무라카미 생활하면서. 하루키 같은 경우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러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티셔츠를 계속 또 입는 사람인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런 책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책 이 버릴 수 없는 티셔츠는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버릴 수 없는 티셔츠 한 장씩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각자의 애착 티셔츠를 네네, 맞습니다. 모아서 이 책 구성을 보니까 조금 카탈로그 같은 느낌인 것 네. 같아요. 사진도 많고. 맞아요. 사진 일단은 티셔츠가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사진이 다 실려 있습니다. 티셔츠를 그림으로 그러니까 사진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이거 휴가 중에 읽기 진짜 편한 거죠. 그냥 티셔츠 얘기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 티셔츠 왜 좋아해? 왜 못 버리겠어? 같은 이야기를 짧게 적어놓은 책이고 네. 또 여행 중에 약간 그 동네 기념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 이름 써져 그렇죠. 있는 뭐 I love NY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도 아마 하시게 될 이제 그런 책입니다. 예. 뭐 티셔츠뿐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애착 뭐 맞아요. 속옷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양말이 맞아요.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가볍게 정말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정말 이렇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네. 여기 데이비드 린치라고 하는 제목의 그 챕터에서는 투자자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네, 거기는 아니고요. 네네. 데이비드 린치는 영화 감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데이비드 린치가 이제 영화 감독이고 자기가 이제 한때 영화 되게 좋아하고 막 락 음악 듣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록밴드의 뭐 너바나라고 써 있는 네. 티셔츠를 입어. 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린치 굉장히 컬트한 영화 만드는 사람이라서 더 킬러?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대중적인 인기는 많은 감독이 아니라 네. 소수의 팬들이 있는 컬트 영화 감독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 린치 같은 티셔츠를 입으면 혹시 데이비드 린치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주지 않을까? 너바나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주지 않을까? 같은 네.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티셔츠를 또 일부러 입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가 입은 티셔츠 보면서 저 사람 저 밴드 좋아하나 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 또 이 아베크롬비라고 하는 이 코너에서는 예전에 이제 남자친구가 첫 번째 남자친구랑 정말 사연 많은 연애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첫 번째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와서 자러 왔다가 놓고 간 티셔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지는 않아. 그건 아닌데. 네, 근데 뭔가 이걸 버리려고 하면 너무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라고 하는 게 그때 그 사람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자기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뭔가 버리려고 하면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 버리는 것 같아서 가끔 냄새는 맡는다. 이런 식의 또 애매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예. 너무 그래서 웃긴다. 너무 웃기죠. 그리고 호놀룰루 마라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호놀룰루 마라톤
기념 티셔츠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의 주인공은 자기가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렇죠. 마라톤 좋아하니까 가면은 완주 기념 티셔츠 같은 걸 봤는데 아하. 디자인은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라톤 티셔츠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주 기념 같은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뭐 고향, 뭐 대구 해서 이렇게 맞아요, 마라톤, 네네네. 뭐 몇 년도 마라톤 맞습니다. 기념티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동안에는 마라톤이 그렇게 좋은가라는 생각을 했다면 네. 이제는 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게 그만큼 자기가 자랑스럽게 그렇죠. 달려서 그 받아온 기념품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모양이 이뻐서 이런 게 아닌 거죠. 네, 그게 물론 편에서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어떤 노력과 그렇죠, 달렸을 그렇죠. 때 그 기분, 어떤 네네네네. 분위기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티셔츠일 것 같아서 저희 집에 있는 티셔츠 한번 쭉 보면서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한번 되살려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 휴가 이 바캉스에 읽기 좋은 책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깊게 집중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니까요. 한번 챙겨서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방송국에 오기 전에 브런치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브런치로 라면이요? 아니, 하루 첫 끼로 라면이라니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야, 아침에 먹는 라면 진짜구나. 네, 오늘 왠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뜬금없이 생각이 나서 라면을 끓여서 잘 익은 김치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즘 참 물가도 비싸고 여러모로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라면 또는 컵라면으로 한 끼 가볍게 점심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라면도 옛날의 라면이 아니긴 합니다. 맞아요. 네, 분식집에서 끓여 팔면요. 서울 기준 1인분에 4,000원, 4,500원 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그래도 직접 끓여 드시면 요즘 편의점 할인 행사 등이 많아서 대략 개당 1,000원에 몇백 원 더 들여서 사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민 음식 최후의 보루격으로 라면이 이 힘든 세상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이제 라면이 우리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한류 K푸드 붐을 타고 우리 한국의 라면이 세계에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매워서 잠시 금지가 됐다. 이래서 더 유명해지고 그런 라면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등장 초기부터 나름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의 라면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라면 대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역사 등등 한보따리 싸서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1년에도 몇십 개씩 이렇게 먹기도 하는 게 라면인데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이 엄청난 인기인데 이렇게 좀 단시간에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봉지 형태 라면 그 시작은 일본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인스턴트 라면의 고향은 일본이죠. 대만계 일본인인 안도 모모푸쿠가 처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첫 시판 이 봉지 라면은 1958년에 등장을 했는데요. 오래됐네요. 그 전에 엄청난 세월 동안 사실 실패를 겪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대략 짐작이 가시겠지만 세계 2차 대전 폐망 후 일본이라면 아무래도 먹을 게 많지 않았겠죠. 그런 가운데 원래 그 쌀이 주식인 나라에서 미국에서 원조를 받은 이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먹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라멘이죠. 라멘. 이 라멘을 먹겠다고 추운 날에도 포장마차에서 줄을 서서 이 기다리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안도 모모푸쿠가 이 라면을 즉석화를 하면 더 편하고 싸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뭐 개발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면발의 장기 보존을 위한 건조가 핵심이었는데 네. 이게 정말 잘 안 풀렸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실패를 거듭하다 못해 이제 정말 포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네. 일본 튀김인 그 덴뿌라를 보고 실마리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밀가루 반죽을 끓는 기름에 넣으면요. 네. 이 수분이 이렇게 뽀글뽀글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미세한 기포의 흔적이 남아서 구멍이 이렇게 생겨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네, 네. 덕분에 이제 그 면발에서 수분이 빠져서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요. 또 끓는 물에 넣으면 이 미세한 기포 덕분에 면이 금방 익고 이런 핵심 원리를 고안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고 닭고기 맛 국물에 봉지라면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와. 근데 뭐 왜 닭고기냐 그러면 어느 문화권에서도 닭고기는 금기시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논리로 선택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도 모모푸쿠가 약간 그 덴뿌라를 보면서 술을 마시다가 네. 유레카 해서 그렇습니다. 이 라면이 탄생하게 된 건데 네네. 처음 이 일본 봉지 라면이 출시됐을 때는 가격대가 꽤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즉석화를 위한 기술이 당시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첨단이었기 때문에 이 포장마차에서 파는 라멘에 비해서 처음에는 5배가 비쌌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엄청나게 비쌌죠. 네. 하지만 이제 점차 가격이 내려가서 오늘날 라면과 같은 이제 저렴하고도 맛도 괜찮은 먹을거리로 자리를 점차 잡았습니다. 네. 이 봉지라면도 봉지라면이지만 더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컵라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뭐 편의점에서도 쉽게 그냥 그렇죠.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건데. 컵라면도 그러면은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나요? 그렇습니다. 컵라면도 안도 모모푸쿠의 회사인 니신에서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니신. 네네. 네.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안도 모모푸쿠가 미국과 유럽에 영업 출장을 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봉지라면이 아무래도 냄비와 그릇이 있어야지 뭐 끓여서 이제 담아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들에게 시식을 시키기가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거를 알아차린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어떻게 또 냄비랑 이렇게 구해가지고 간신히 라면을 끓여서 이제 종이컵에 담아줬더니 네. 이 서양인들이 젓가락질을 못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포크로 플라스틱 포크로 라면을 먹는 모습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컵에 담겨 나와서 아예 끓이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즉석 라면을 개발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발에 감자 전분을 더하고 또한 굉장히 또 가늘게 뽑아서 네. 끓는 물을 붓기만 해도 몇 분 안에 부드럽게 익는 이런 라면을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컵 누들이 1971년에 처음 출시됐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뭐 1966년에 알아차리게 생각을 한 거를 감안을 하면은 뭐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개발에. 한 10년 정도를 또 열심히 개발해서 서양인들에게 라면을 좀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든 게 컵라면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라면 처음 만들어진 게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S사의 라면인데 네. 이게 정확히 언제 출시가 됐죠? 네, 뭐 우리의 라면 탄생도 뭐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이게 대략 그러니까 1963년에 네네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네. 우리도 뭐 그 일제 강점기에다가 뭐 남북한이 이제 분단이 되고 네. 전쟁도 겪고 그래서 밀가루나 아니면 꿀꿀이죽 이런 게 그렇죠. 있었죠. 예. 이거를 보고 이제 창업주가 우리도 라면을 개발해서 배고픔을 극복을 하자. 그래서 일본에서 기술을 전수를 받아서 우리는 그래도 금방 그 일본 기술을 전수받아서 큰 실패 없이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1963년부터 지금까지 라면이 굉장히 뭐 많은 발전을 해오고 다양하게 변화를 해왔는데 당시에 그러면은 굉장히 먹는 게 귀하던 때니까 그때 라면 맛은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첫 라면도 사실은 닭고기 국물 바탕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뭐그 일설에 의하면 이제 높으신 분께서 우리 입맛에는 얼큰한 쇠고기 국물이 더 잘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날 표준이 된 빨간 국물 라면이 등장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은 진짜 이 라면 뭐 조리법도 굉장히 다양해서 막 서로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온갖 음식에 이 라면 사리가 또 빠지면 안 되는 네. 그런 요즘인데 네. 처음부터 반응이 좋지는 않았던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현실 속에서 네. 이 한국의 라면 또한 너무 최첨단이었던 겁니다. 아. 예, 그 국수 한 그릇 간단하게 먹자라고 말하면 사실 요즘도 네. 조리나 살림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네. 국물도 내고 면도 어. 삶고 냄비 하나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할 게 많죠. 예. 네, 또 이게 겉면이 아니라 그러면 또 이제 칼국수 또 반죽을 해서 밀어서 썰고 이 과정이 아이고. 만만치가 않죠. 고생이죠. 맛은 있을 네. 수 있지만요. 네. 그런데 그냥 냄비 하나에 물을 끓여서 면과 가루 스프를 넣고 몇 분만 끓이면 꽤 먹을 만한 음식이 나온다. 네. 이게 사실 1960년대 뭐 초반 중반이었다면 당시에는. 예, 굉장히 놀라웠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낯서니까 자리를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게 좀 돈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경쟁에 뛰어든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많은 대량 생산 혹은 현대 음식의 한국 도입 과정을 보면요. 네. 공통적으로 이제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펄쩍펄쩍 뛰는 그런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선발주자가 등장해서 제품을 잘 팔면 따라하는 업체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기억 아무도 모르실 이제 1964년부터 뭐 풍년 라면, 닭표 라면, 닭표, 해표 라면, 예. 아리랑 라면 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 6개월 안에 정리가 되고 L 라면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말씀해주신 라면들 저는 진짜 처음 듣는데. 저도 처음 듣습니다. 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옛날에 있었어 네, 기억하시는 그럴 수 분도 있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이 L라면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네. 차별점이 뭐였을까요? 그게 이제 도가니탕 맛을 표방한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쇠고기 맛 국물의 라면이 히트를 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에게는 소가 동경의 식재료랄까요. 그렇죠, 좀 항상 그렇죠. 좀 귀한 느낌이 있는데 네. 50년 뭐 40년 50년 전에는 더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L라면이 잘 팔리면서 계열사에서 독립을 해서 오늘날의 라면 제국 N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뭐 다 아시겠죠. 그렇죠, 뭐 그렇죠. 당시 이제 형님 먼저 아우면 먼저 광고. 이 광고가 그 코미디언들을 고용한 광고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요. 엄청난 히트를 끌었습니다.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이랬던 광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컵라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컵라면은 언제 등장했습니까? 네, 앞서서 이제 일본에서는 1971년에 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컵라면은 시차가 1년밖에 안 돼서 한국에서는 1972년에 역시 S 브랜드에서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인기를 끌기는커녕 자리도 제대로 못 잡고 1976년에 4년 만에 단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근데 원인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제 비싼 플라스틱 용기 탓에 그 당시에 22원이었던 봉지라면에 비해서 4배 이상 비싼 100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너무 되었던 비싸네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76년에는 서울 뭐 여러 군데 하고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중심지에 자동 판매기까지 운영을 하면서 판촉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실패하고 단종까지 됐으면 어떻게 이 컵라면이 다시 등장할 수 있었던 걸까? 네. 재출시 뭐 얘기가 있었나요? 뭐 이게 이제 그래서 돌파구가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대략 강산이 한 번 정도 바뀔 세월이 흐른 다음에 1981년 10월 그 아까 말씀드린 계열 분리를 한 N 브랜드에서 사발면을 출시한 거죠. 아하. 이게 정말 뭐 오늘날까지도 바뀐 게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였던 것이 일본식의 그 컵이 아닌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정말 사발 모양의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 나온 것입니다. 컵보다는 아무래도 진짜 국물 음식을 먹는 듯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인기를 단박에 끌었죠. 근데 이게 지금은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린 시절 먹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맵지 않은 국물의 사발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982년 11월 육개장 사발면이 등장한 거죠. 네. 4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현역인 데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얼큰함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완전히 고전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선구자였던 S 브랜드에서도 단종된 컵라면을 다시 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발면 형태가 조금 더 K 스타일의 컵라면인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 뭐
다양한 라면들이 정말 출시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뭐 물고가 트여서 라면의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1982년에 너구리, 1983년의 안성탕면, 1984년의 짜파게티, 1986년의 신라면 등 지금도 대세인 라면들이 다 그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래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니까 정말 이 라면들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제 한편 뭐 옛날에는 6개월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후발주자들도 등장해서 시장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P 브랜드가 비빔면으로 비빔면 네, 1984년에 그렇죠. 등장을 했고요. 네. 또 O 브랜드 원래 뭐 카레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가 네. 이제는 새로운 고전이 된 진라면을 1988년에 내놓았습니다. 네, 제 스타일. 네, 이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이들 가운데 비빔면이나 이제 짜파게티 등이 국물이 없는 라면 또는 이제 뭐 여름에 특화된 라면으로 주목을 그렇죠. 받았는데요. 네. 이건 뭐 이제 워낙 특별하니까 다음 주에 요즘 인기가 폭발하는 또 다른 엄청난 매운 K라면들과 함께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미리 예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 이 라면은 뭐 오늘 아침에도 드셨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 먹어도 밤에 먹어도 맛있고 한데 아무래도 해외에 있을 때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어요. 이 칼칼한 국물이 뭔가 향수를 확 내려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배낭여행 붐이 이제 일면서 컵라면이 필수 여행 아이템으로 인기를 누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 음식 먹다가 라면 한 번 먹으면 속을 확 풀어주는 그런 맛이 있죠. 맞습니다. 네, 부피가 이제 좀 있으니까 포장을 다 뜯어서 용기는 몇 개만 챙기고, 맞아요. 예, 맞아요. 면과 스프를 따로 가져가는 그런 이제 그 요령을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네, 네. 1997년에는 라면이 기내식으로 진출도 했죠. 아, 이때였군요. 네, 국적기 같은 경우에는 끓여내오는 라면도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이제 2013년에는 20여 곳의 외항사에도 컵라면이 진출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왜 라면이 이렇게 인기가 비행기에서 많은가 생각해 보면 기내에서는 이제 그 높은 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건조하고 공기가 건조하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미각 후각이 다 둔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과 맛이 원래 강한 라면이 이렇게 살아남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바로 작년인 2024년에 안전을 문제 삼아서 컵라면 제공 혹은 판매 중단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논란이긴 합니다. 네. 근데 요즘 뭐 한국 라면이 워낙 인기라서요. 그렇죠. 기내에서 조금 참으시면 기착지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네네. 오죽하면 스위스 알프스의 융프라우 산꼭대기에서 그렇죠. 네, 한국 컵라면 드실 수 있는데요. 네. 또 재밌는 게 젓가락이 별매예요. 근데 따로 또, 네, 네. 다 합쳐서 세트로 사시면 9유로 대략 13,500원 수준입니다. 와. 근데 이제 뭐 4,158m의 눈 덮인 산 정상에서 드시는 얼큰한 라면. 이거 뭐 안 드실 수가 없죠. 그렇죠. 찾아보니까 열차를 타고 올라가시면 표에 할인 쿠폰이 딸려온다고 하니까 그래요? 네네 참고하셔서 저렴하게 한 푼이라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뭐 경치값으로 먹는 거니까요. 그럼요. 원래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풍경값으로. 그런데 뭐 이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한국 라면을 즐겨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 떠오르거든요. 네네. 라면에서도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한류도 그렇고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고 유행을 타는 차례가 온 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 라면도 이제 인기를 더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한식을 책에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책의 맨 처음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소개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인스턴트 라면이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 최초로 대량 생산을 한 현대적인 맛의 음식인데 네. 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국물이 또 빨갛고 또 네. 칼칼하고 얼큰하고 또 그렇죠. 이런 맛이 있죠. 네네. 게다가 이제 또 찬찬히 뜯어보면 1980년대에 등장한 라면들이 뭐 30년, 40년 넘어서 아직도 대세인 것은 그만큼 맛이 애초에 잘 잡혀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에서 이만큼 세월 동안 검증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잘 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익은 김치에 얼큰한 라면의 조합 이것이 저는 한국적인 맛의 상징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라면이라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 라면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혹시 그러면 평론가님만의 네. 이 맛있는 라면, 이렇게 라면 맛있게 먹는 법 네. 좀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사실 라면은 굉장히 순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계란 정도 더하는 거 외에는 딱히 엄청나게 많은 부재료를 더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계란도 굉장히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뭐 흰자 노른자 풀어서 익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통째로 넣은 다음에 살짝 불을 일찍 꺼서 반숙으로 그 그렇죠. 노른자가 터져 나오게 익히기도 하고요. 조금씩 분위기를 다르게 익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계량컵으로 물을 정확하게 계량해서 넣는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 라면 봉지 뒤에 써 있는 조리법이 네, 500ml에서 550ml죠. 그렇죠. 네네. 얼마나 이 전문가들이 네, 10초 단위로 끓여서 네. 맛을 보고 비교해보고 네, 비교해보고 이렇게 연구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레시피를 잘 지키는 것이 라면을 가장 존중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가장 알고 있습니다. 맛있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한 끼 실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피자 쿠폰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